안녕하세요, 오토카메거즈입니다. 오늘 시간은 먼저 나온 쉐보레 콜로라도의 라이벌로 여겨질 진정한 또 다른 아메리칸 스타일의 픽업 트럭인 포드 레인저 랩터가 곧 출시를 앞두고 있죠. 본체 콜로라도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더 드릴까 했지만 이미 다른 채널에서도 그렇고 많이 다뤄온 내용이기에 포드 레인저 랩터 얘기에 곁들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GM의 노조들이 파업하는 와중에 출시하자마자 픽업 트럭 시장에서 엄청나게 판매되는 차량이 있었으니 바야흐로 쉐보레 콜로라도이죠. 콜로라도 이전엔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이 막 이게 조선 픽업 트럭 시장이다 라고 할 만큼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진정한 미국의 픽업 트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실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무쏘 스포츠가 쏘아올린 신호탄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공식적 첫 수입 픽업 트럭은 다치 다코다입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의 여주인공인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타고 다녔던 픽업 트럭을 마치 연상케 하는 다치 다코다는 나름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차량으로 2003년 당시 벤츠와 합병 상태였던 다임러 크라이슬러 코리아를 통해 국내에 정식적으로 시판이 되었죠. 딱 다치 다코다가 콜로라도나 포드 레인저 정도 사이즈인 컴팩트 사이즈와 미드 사이즈를 오가는 사이급이었죠. 그 후 2005년 나름 대중화라고 해야 할까요? 눈에 익게 맞는 것이 바로 무쏘 스포츠였죠. 당시 저 모양에서 SUV 같이 보이는 뚜껑을 장착해서 다니는 분들도 많았었죠. 쌍용이 이런 거 보면 참 비주류적인 것도 실험 정신으로 잘 내놨었고, 그것을 본연의 것으로 잘 흡수한 모습이 보였지만 뭔가 항상 시대 흐름에 편성하지 못했던, 아니면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한 그런 케이스로 보이네요. 여튼 렉스턴 스포츠와 칸이 점령하고 있었던 바로 이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게 쉐보레 콜로라도였으니 렉스턴 스포츠 칸을 추격하고 있을 정도죠. 포드가 링컨 에비에이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오면서 물 건너왔지만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에 오히려 미국에서 옵션 2개 정도를 서비스로 얻는 가격대를 물고 왔던 것에 쉐보레 역시 콜로라도가 생각보다 착한 금액으로 나왔고요. 옵션의 폭도 상당히 괜찮게 가져왔습니다. 이에 포드가 F150의 대형 픽업 트럭이 한국에서 점차적으로 수직 수입이 들어와서 팔리는 것을 감지했는지 포드 레인저를 추격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죠. 현재 평택 PDI라는 곳에 입항이 되어 있고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각 지역으로 탁송을 거의 끝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로드 테스트까지 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죠. F150 랩터보다는 작은 체구의 중형 픽업 트럭으로서 F150은 국내 도로 환경과 맞지 않아 정식 출시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 레인저 랩터는 크기가 적합하기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죠. 일반 레인저보다 레인저 랩터는 보다 고성능 면모가 더 가득한 차량입니다. 우선 레인저 랩터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5454mm, 전폭 1861mm, 전고 1795mm, 휠베이스 3220mm이고 직접적 경쟁 모델인 콜로라도 재원이 전장 5395mm, 전폭 1885mm, 전고 1795mm, 휠베이스 3258mm로 전장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지만 전폭에서는 24mm가 더 작고요. 높이는 같고 휠베이스는 레인저가 38mm가 더 짧습니다. 랩터는 지상고가 283mm로 콜로라도의 최저 지상고 226mm보다 확연하게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요. 콜로라도를 실제로 인치업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레인저보다 더 오프로드에 맞게 변화한 차량이라 쉐보레 콜로라도 Z71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외관으로는 일반 레인저 와일드 트랙 모델보다 더욱 돋보이는 레인저 랩터만의 디자인 요소가 F150 랩터와 매우 비슷하죠. 블랙으로 처리된 그릴 중앙에 포드라는 글자가 크롬이 아닌 무광 블랙으로 더욱 돋보이고 압도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진입각을 위해 더 날렵해진 범퍼는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에어 커튼과 LED 안개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에 비해서 좀 더 땅땅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무언가 더 힘이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죠. 특히 데이라이트 부분이 쉐보레 콜로라도가 밋밋해 보일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인상을 풍깁니다. 이 진입각을 위해 더 날렵한 것이 그냥 느낌만이 아닌 접근각은 32.5도, 경사각은 24도, 이탈각 또한 24도로 오프로드에 있어 더 유용하게 변화했다는 것이죠.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사이드 스텝은 오프로드에서 각종 충격에 대비해 100km의 하중을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충격으로 84,000여 회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범퍼의 에어 커튼은 공기저항 및 배수와 진흙이나 그런 것들이 달리거나 오프로드 시에 용이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죠. 측면에도 오프로드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한층 두툼한 팬더 플레어는 범퍼와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처리해 외부 손상에도 크게 티가 안 나게끔 했고요. 트렁크도 상단부 좌측과 우측에는 블랙으로 처리된 레터링이 부착되어 있고 범퍼에는
통합형 토우바와 3.8톤까지 견딜 수 있는 두 개의 견인고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보던 SUV 라인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지프,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인테리어와 비교해보면 좀 더 도시명 SUV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실내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의외성을 보이는데요. 센터페시아의 미국차만의 독특한 버튼식 구조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자식 다이얼이나 버튼형 변속 레버가 없는 아날로그 느낌이 물씬 묻어나지만 이는 정비 없이 용이하고 오프로드 차량 특성상 터치 형식보다는 물리적 버튼이 당연히 훨씬 유리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지만 기능은 최신 차량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편의사항은 포드패스라고 불리는 현대 블루링크와 같이 원격 제어가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고요. 싱크3로 불리는 음성으로 공조 및 간단하게 제어가 가능한 기술이 들어가고 당연히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되죠. 안전과 관련된 편의사양으로는 포드 코파일럿 360이 적용되어 서라운드 뷰를 통한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고요. 대표적으로 블라인드 스폿 정보 시스템인 BLIS라고 불리는 기능으로 트레일러 옆과 사각지대 차량이나 장애물을 감지하여 경고를 해줍니다. 이게 상당히 유용한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 기능을 켰다고 해서 트레일러의 뒷부분에 센서 경고를 안 해주고 양옆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크기의 트레일러 뒷부분까지 감지를 하여 이를 경고하여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죠. 최근 차박이나 전통 캠핑용으로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분들이 많은 만큼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췄고요. 당연히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LPWS 및 차선 유지 시스템은 LKAS, LCAS로 불리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오토 하이빔 헤드램프를 지원할 만큼 안전과 관련된 편의사양 역시 최신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량이라 해서 마냥 투박하게 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전면의 서스펜션은 제네시스와 같은 WC1의 형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맥퍼슨 스트랩 방식보다 좀 더 승차감의 용이성을 보이는 부분이죠. 게다가 올라운드 성향의 고탄성 스프링과 폭스 레이싱 쇼업저버를 장착하여 보다 더 단단한 하체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 폭스 레이싱 쇼업저버는 알루미늄 암 위에 있는 쇼업저버로서 지상고의 높이를 증가시키면서 탈선 및 접근 각의 벌어짐이나 오프로드 시 하체의 꿀렁임 속에서도 최대한 차체를 지지하면서 버티는 능력을 강화시켰고요. 휠 트러블을 순정 대비 더 넓은 범위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휠 트러블이란 4x4 오프로드를 할 때 험로를 주파하면서 흔히들 말하는 쇼버가 한쪽은 눌리고 한쪽은 벌어지게 됨으로써 지면 상황에 따라 차량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을 말하죠. F150 랩터와 동일한 사이즈로 그 큰 차체를 오프로드에서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유연성 있게 지탱해주는 것을 보면 더 작은 레인저 랩터 역시 잘 지탱해주겠죠. 피스톤 사이즈는 46.6mm입니다. 약 2.5인치 정도로 보면 되죠.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은 코일 스프링과 구동축을 배치할 시 유리하게 하기 위한 와트링크 타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좀 생소한 타입이라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흔히들 말하는 리지드 엑스서스의 일종으로 파이프 링크식 현가장치에 레터럴 로드, 즉 가로 방향의 로드를 Z자형 와트 및 와치라 불리는 링크로 장착을 한 것을 말하는데요. 링크를 두 개로 분리함에 따라 차축 옆 방향의 움직임, 즉 좌우의 움직임을 덮게 가져간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는 200년 전 와트가 구하는 방식으로 현재도 레이싱 서스펜션 시스템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료화면처럼 상하 운동을 하면서 좌우 운동이 제약이 되는 시스템으로 코너링 시 차체의 상하 움직임을 허용하는 대신에 파나드 로드 방식과 동일하나 상하 위치의 변화 시 로드의 길이에 신축성이 있어 한쪽 바퀴에 큰 장애물이 걸리면 차 전체가 떠오르게 되어버리는 잭업 현상을 방지하고 횡 끌림 변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제트링크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오프로드형 픽업 트럭이다 보니 적재량 및 오프로드 시의 하중과 내구성, 정비의 용이성 등 이 때문에 멀티링크가 적용하기가 힘든 구조죠. 어퍼암은 단조 알루미늄 어퍼암이고 로어암은 주조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단조와 주조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주조 구조란 걸쭉하게 녹인 합금을 금형에 흘려넣은 다음 냉각을 하여 만드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붕어빵이나 호두과자 같이 만들어진 틀 안에 넣어서 식혀서 나오는 구조라 보면 되고요.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면서도 복잡한 디자인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는 자동차 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반면 단조는 알루미늄 합금 덩어리를 일정한 온도에서 가열한 후 유연하게 만든 후 강한 압력으로 상용을 하는 방식을 말하죠. 즉 무협 드라마나 전쟁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무기를 만들 시 가열을 한 후 두들기면서 모양을 잡고 압축하여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주조 방식보다 더 들어가게 되고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아무래도 제조업에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을 하지만 주조 방식에 비해 강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최근엔 주조라고 해서 무조건 단조 방식에 비해 강성이 월등하게 떨어진다고 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로어암의 작은 구멍을 뚫으면서 각종 공법을 이용해 강도가 요구되는 부분을 보강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기에
단조 못지않은 감성을 확보했다고 하죠. 반대로 단조 방식 역시 주조 방식의 장점인 디자인의 자유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기에 어퍼함은 단조 방식인데 왜 로우함은 주조 방식이냐 할 필요는 없을 듯하죠. 브레이크는 트윈 피스톤의 앞브레이크와 반경 13.1인치 크기의 타공 디스크 로터를 사용을 합니다. 엔진은 현재 레인저 랩터에 탑재되는 최고 출력 214마력, 최대 토크 51kg를 기록하는 2.0L 트윈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나올 예정이고요. 10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되어 있죠. 이 파워트레인은 북미가 아닌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기존에 있었던 3.2L 디젤 엔진에 비해 연료의 효율성이 9% 이상 개선한 엔진이고요. 이는 전략형으로 북미는 F150 랩터나 쉐보레 실버라도, 다치 램 등 차체 크기가 큰 풀사이즈의 대형 픽업 트럭들이 대다수의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기에 쌍용 레이스턴 스포츠와 칸 역시 중형 사이즈 픽업 트럭으로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디젤 엔진만 나오고 있지만은 2022년형 신형 가솔린 V6 3.0 엔진과 가솔린 2.7L 터보 엔진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왜냐면은 포드가 새해 제일 우선으로 선보일 전통 오프로드 브론코에도 가솔린 2.7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엔진은 최고 출력 325마력, 최대 토크 55.3kg에 이르는 강력한 힘과 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의 EWD나 고저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4WD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여튼 현재 쉐보레 콜로라도는 V6 3.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후륜구동의 자동 8단 미션을 사용을 합니다. 엔진은 312마력, 최대 토크 38kg를 나타내고 있고 연비는 리터당 8.3kg를 마크를 합니다. 4WD 모델은 리터당 8.1kg를 마크를 하죠. 레인저 랩터는 이런 제어원과 파워트레인 및 랩터만의 방식으로 지형관리 모드 중 오프로드 레이싱 모드인 바하 모드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저 오프로드에서 잘 달리는 모드입니다 라고 기재한 칼럼들이 대체로 많은데요. 오프로드 차량의 스포츠 모드로 보면 되죠. 즉 일반 가변식 댐퍼가 있는 스포츠 모드라고 하면은 무언가 차체를 낮춰서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하고 고성능으로 달리는 모드지만 랩터에 달리는 바하 모드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차체가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네바퀴가 상시 사륜구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엔진 반응이 더 민감해지면서 네바퀴에 대한 피드백 상황을 더 높이게 되죠. 이 바하 모드가 그 유명한 사막에서 이루어지는 랠리 바하 1000 오프로드 레이스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냥 현대차식의 모드를 설명하자면은 엄청 잘 달리는 터레인 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교하기가 좀 레벨이 좀 그런데요. 아무튼 알기 쉽게 말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오로지 이렇게 고성능적인 오프로드 모드만 있는 것이 아닌 나름 노멀적인 전통 오프로드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락크롤 모드죠. 이게 사막 같은 곳에서나 세미 오프로드에서 쭉 달리는 것이 아닌 바위 사이를 기어가는데 최적화 모드로 바꿔주는 거죠. 상당한 경사가 있거나 꽤 험한 오프로드를 갈 때 쓰이는데 좌우 바퀴에 배분되는 토크를 50대 50으로 고정하는 디퍼렌셜 락 기능이 상시로 작동을 하면서 파워트레인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여 험한 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F150 랩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는 기능이고 그 DNA를 개성한 레인저 랩터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능은 급경사 오르막 또는 내리막에서 차 맨 앞에 있는 카메라가 항상 전방을 비춰주고요. 보다 운전자에게 높은 차체로 안 보이는 전방 시각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기능이죠. 타이어는 17인치 알로이 휠에 BF9 리치의 KO2 타이어를 조합을 했습니다. 285와 70 그리고 17인치를 마크하는 BF9 리치는 미쉐린 산하에 있는 거고요. 이번에 두 종을 출시했는데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인 올터레인 KO2와 머드터레인 KM3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레인저 랩터는 올터레인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으로 오프로드 모터스포츠의 기술을 적용해 진흙, 자갈, 눈길은 물론 일반 도로까지 모든 지형에서 탁월한 견인력과 내구성을 자랑을 하죠. 또한 톱니 모양으로 마무린 인터라킹 트레드 디자인을 적용하여 트레드 블록의 병행과 불규칙한 마모를 줄여 타이어의 수명을 늘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돌이나 자갈 등을 트레드에서 밀어내어 타이어에 끼는 것을 방지하는 그루브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요. 타이어 손상을 최소화하는 특수 컴파운드를 사용을 했죠. 트레드 숄더는 서로 엇갈린 디자인으로 깊은 모래나 진흙, 눈길 주행 시 더욱 강력한 견인력을 제공을 하고요. 모든 노면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3D 사이프를 적용하여 접지력을 강화했으며 머드 클리닝 그루브를 통해 타이어 사이에 낀 진흙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 지속적인 견인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홈로 주행 시 장애물로 인한 타이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드월에 단단하고 두꺼운 특수 고무 소재를 사용을 하고요. 굴절된 프로텍트 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물에 걸리거나 찢김 없는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PM SF 인증으로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것은 덤이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차량이 없는 법이죠. 올해 초 북미에서 리콜이 되었던 레인저 랩터의 동일한 결함으로 인한 재리콜을 실시를 했고요. 2019년에 화재 위험으로 리콜한 레인저에서 동일 결함이 또 발견되어 2020년 올해 초 북미에서 6천여 대를 재리콜을 했었죠. 작년 9월에서 10월께 블로어 모터인 즉 자동차 공조기 시스템의 결함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를 했지만 다시 오작동이 발생해
화재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이 2019년도 모델이지만 엔진만 유럽 수출 모델로 바뀐 차량 그대로는 비슷하기에 알아두면 좋을 듯하죠. 즉, 화재 위험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전기단자와 전도성 베이스 플레이트 슬롯 사이에 간극이 오작동을 하여 블로어 모터가 과열이 되면서 이게 녹아요. 녹으면서 자칫 다른 부품에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2019년 5월에 변속기 문제로도 이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레인저 변속기의 변속 케이블 브레이크킷과 하우징 사이가 올바르게 조여지지 않아서 제동이 안 될 수 있는 결함이었습니다. 현재 포드코리아 측은 한국 픽업 트럭에 들여올 레인저 랩터에서 해당 결함을 다 조치한 모델로 들여올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이미 두 차례 리콜을 통한 결함 개선으로 이루어진 점이라 믿고 타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적재량은 620kg로 1톤에 못 미칩니다. 아무래도 더블캡이라 더욱 그런 면도 있죠. 차량 가격은 영국은 약 하나 기준 7,500여만 원이지만 북미 현지 가격은 2019년형이 하나로 약 6천여만 원에 시작을 했고요. 태국에서 역시 5,776만원 정도로 출시를 하였기에 국내에서도 5,800에서 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유 콜로라도 Z71의 가격은 4,499만원에서 4,649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어 가성비 측면은 콜로라도 Z71이 더 좋지만 포드 레인저 랩터 자체가 상징하는 부분이 있기에 충분한 판매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 보이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고 좀 더 구독자분들이나 조회수 등 여러가지로 여건이 확보가 된다면은 더 심도 있는 얘기와 자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영상 칼럼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은데 현재 여건이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지난 타오 영상에서 많은 응원의 글과 좋은 말들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픽업 트럭의 비주류라고 여겨졌던 대한민국에서 점차적으로 열풍이 일어나고요. 이런 다양한 차량 및 제조사의 수입차가 나와줘야 진정한 경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해치백만 남은 듯한데 i30N 참 누구의 반대인지, 그리고 텔루라이드 역시 북미 현지 제조인데 왜 중국으로 못 들어오는 건지 대체 참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쉐보레의 다양한 수입 예정 차량 및 포드의 브론코 출시를 기점으로 더 다양한 라인업을 가성비 좋게 들여온다는 점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영상당 30초 정도의 시간 투자하여 채널 발전에 보탬이 되어 주신다면 진심으로 좋은 방향성을 띠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청자분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힘든 연말과 시국인 만큼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